저희가 7번째 공통 질문은 저희 센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분들이 의견을 주신 건 아니고 이제 코로나였고 그리고 또 주변 환경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 각각 모든 선생님들께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자 저희가 만든 질문이고요. 그래서 공통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더더욱 힘들어진 요즘에 전문가분들께서 각자 있는 곳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AAC나 의사소통판이나 보조기기나 읽기 쉬운 자료 등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하지만 이러한 도구나 정보들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어려워서 이런 접근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한번 의견들을 그냥 간단히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백정현 선생님 대표님부터. 네, 일단 저희가 작년 초였죠.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지금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자가격리, 비말 감염 조금 익숙하고 이제 언어적 의사소통이 되는 발달장애인도 명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아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저희 마스크 오브제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정말 자고 일어나면 뉴스에서 새로운 용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엄청 바빴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뉴스만 치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나오고 비말 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발달장애인이 알까? 그래서 그 코로나 초기에는 정말 이 하나하나의 용어를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고 일어나서 카드뉴스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새로운 표현들을 발달장애인에게 초기에는 알려드리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작년 6월일 거예요. 보건복지부랑 같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쉬운 안내서를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배포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초부터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들 지금은 뭐 재난지원금인가 상생지원금 신청하는 법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히 직장생활 혹은 직업훈련을 다니던 분이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감 혹은 가족관계의 트러블을 굉장히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발달장애인 분들을 만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올 초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저녁 6시에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한 지 뭐 거의 6, 7개월 정도가 됐지만 시청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 시간이 본인에게 소통의 창구로 느끼면서 찾아오는 이제 고정 시청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는 뭐냐면 저희가 만든 쉬운 정보는 사실은 쉬운 정보가 어떤 발달장애인은 이거 이해하기 쉽다라고 바로 쓸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발달장애인은 쉽게 했지만 나한테는 아직 어려워. 이분에게는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그분의 경험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브에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만든 컨텐츠 장례식장 예절이라는 걸 최근에 만들었는데 이걸 한 번 더 말로 쉽게 설명하는 거를 유튜브 라이브 시간 동안 해요. 당사자분들이 나 몰랐는데 혹은 나는 그거 이렇게 경험해봐서 알았는데 이런 소통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기관의 변화가 이제 집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쉬운 정보,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드는 곳이 국내에 많지 않거든요. 뭐 저희 소소한 소통 그리고 느린 학습자라는 이제 그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포함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피치마켓 그리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현장에 쉬운 정보가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시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대표적으로 이렇고 이제 의사소통은 오늘 이제 이 행사를 주최하신 이제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관들에서 어떤 걸 만들어서 활용하는지 좀 레이더를 키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이런 소통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들어서 이거를 기관에 쓸 수 있도록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는 그 노력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것들. 그래서 올 초 4월쯤에 발달장애인 실무자
그리고 부모님, 모든 대상을 열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일상에서 어떤 정보가 쉬운 게 필요하세요라고 이제 이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발달장애인과 실무자 부모님이 원하는 게 달라요. 발달장애인분 먹고 놀고 즐기는 걸 원하시고 실무자나 부모님들은 뭔가 좀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 아, 이런 거 모르면 사회에서 크게 손해보는데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정말 신기하게 이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맞춰보세요. 배달 어플 사용.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서 뭔가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발달장애인 성인분들은 탈시설, 커뮤니티 케어, 자립생활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항상 만들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물어본 거를 저희가 이제 대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박은우 선생님. 네. 저희는 뭐 코로나 상황이지만 특수학교는 아시죠? 전면등교? 전면등교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조금 처음에 초반기에는 아이들 거리두기도 하고 특히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은 폐질환을 앓고 호흡기 장애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은 방역에서는 정말 모든 관계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예민했었죠. 예, 예민해서 뭐 외부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거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방역 수칙 이거 어기면 무슨 죄인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단합해서 여태까지 뭐 교사나 학생들 확진자가 저희 학교는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머니들 그러세요. 우리 뭐 안 나가는데 뭐 확진 안 걸려요. 막 이렇게 또 막 생각하시고 학교에 막 보내시고 막. 그래서 어머님 사회복무 요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복무 요원 활동조사, 활동 바우처, 굉장히 교사,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워낙 수업은 정선 수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선생님처럼 뭐 배달 어플이나 밴드 사용하고 뭐 이러는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공부들을 좀 하게 되고 저희 학교도 뭐 우진 장터 뭐 이런 거 있는데 장터도 랜선 장터 막 이렇게 하고 뭐 제가 이제 주관했지만 진로 체험 주관 행사도 그다음에 진로 키트를 이용한 행사. 그래서 뭐 모든 거를 다 이제 밴드에 모든 영상이나 이런 걸 올려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그 학습 자료를 다 집으로 이제 보내주고 이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수업에 이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 김영양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2018년도에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학교 뭐 한국우진학교 하면 AAC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엄청 노력할 것 같지만 다 다르게 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뭔가 진단하는 것도 다 다르고 자기들의 방식들이 있고 막 이래서 이거를 좀 새롭게 변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실은 교사 역량 강화 학부모 연수를 시작을 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그 외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AAC 하면은 몰라. 뭐 그냥 수업 연구할 때만 갖다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좀 자연스럽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해하고 이제 공감하는 것까지 온 것 같아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교원학습 공동체도 마이토키 연구회, 스위치 연구회, 손담 연구회, AAC 연구회, 교원학습 공동체가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근데도 이 5개가 다 의사소통과 관련 있죠. 손담, AAC, 뭐 마이토키. 그래서 자료 공유를 서로 해주는 거예요. 마이토키 연구에서는 뭐 계기교육한 자료 쫙 뿌려주고 담임들이 그거 가지고 수업하고, 뭐 스위치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위치 만들어서 알려주면 우리는 또 다 구입해서 싹 나눠주고. 그래서 그런 양적인 거에 대해서 지원은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저희 학교에 또 교수님이 또 저희 해주셔서 우리 마이토키 다 깔려 있거든요. 교실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면 다 그 소리 자극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애들이 스위치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지고 어딜 가도 그냥 삑삑삑삑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들리고 선생님들이 체육 활동이든 무술 활동이든 약간 재구성해서 이게 그런 자극들을 주려고 막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우리 학교가 조금 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거는 뭐 이게 도구 사용하거나 뭐 접근 어려운 거 뭐 이런 것도 실은 뭐 대상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환경에 맞는 걸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홍유미 팀장님.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핫해진 게 줌이거든요. 사실은 영상 이제 회의 뭐 이런 건데, 이 시청각 장애인들한테 가장 취약한 게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는 코로나 초기 때는 사실은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걸린다, 그럼 음압병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화통역사도 못 들어가고 간호사하고 의사는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전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음압병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당사자들도 너무 겁이 나 하시고, 그래서 초창기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정말 두문불출하셨어요. 저희도 거의 아무것도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고 이제 거의 아무것도 못했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줌 같은 것도 사실 모임도 못 하니까 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줌으로 한다는데 어떤 장애인 이렇게 모임은 오히려 줌 세계가 열려서 우리는 지체장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자유를 얻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은 오히려 완전히 뭐죠, 이렇게 갇혀 있는, 정말 섬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도 줌을 해보자. 그래서 줌을 이제 모임을 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제 각 센터들 또는 자조 모임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그 각자 받을 수 있는 방역 수칙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의 인원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모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예를 들면 광주나 뭐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 사회에 수화통역 센터를 연결을 해서 이제 그 모임이 있는 날 줌을 딱 하면 이제 그쪽으로 수화통역사가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그럼 1대1이니까. 왜냐하면 그분 집에 가서 수화통역사가 가면 1대1이시고 거기서 수화통역을 해주고 이제 영상을 서로 보면서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으로 서로 보면서 이제 어차피 시청각 장애인분은 통역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줌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줌이 가능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재미는 없으시잖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일단 만나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냐면 만나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수다 떠시는 거.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들끼리는 막 밤새도록 수다 떨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냥 시청각 장애인분들끼리 이렇게 앉혀놓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수다를 떠서, 왜냐면 그동안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줌을 또 하다가 이제 좀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어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여행을 좀 시켜드리자. 그래서 장소를 아주 그 외진 곳에 이제 그 쉼터를 마련하신 분이 있어서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그곳을 이제 보내드리는데 1박 2일로 대신에 당사자 2명, 수화통역사 2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녀 비율 맞추고 해서 이제 그 이렇게 딱 장소가 이렇게 집이 딱 두 채가 있어서 만약에 남자 여자 이렇게 합쳐지면 두 군데서 잘 주무시고 이런 걸 지원을 저희가 해갖고 나들이를 보내드렸어요. 1박 2일로.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여러 차례 한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1박 2일로 이제 갔다 오시면 또 보내드리고 갔다 오시면 보내드리고, 그래서 맛있는 거 드시고 또 거기서 장애인 당사자분들끼리 뭐 밥도 해 드시고 또 수다도 떠시고 밤새도록 이러면서 모임을 좀 진행을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좀 많이 해소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 코로나가 되면서 바깥을 못 나가시니까 건강도 또 문제가 많이 생기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건강 문제도 좀 해결이 되시고, 이제 이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했었고요.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이분들이 집에 혼자 계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그 정보통신 보조기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필요한데, 이거를 알려면 사실 이 기기를 활용하려면 이분들은 점자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청각장애가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점자를 배우면서 시각장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농아인이었다가 청각
이제 청각장애인이었다가 시각장애가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언어가 다르거든요, 저희하고. 한글 자체를 모르세요. 그러면 한글 교육부터 시작해서 점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자 정보 단말기 교육까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소수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그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정보를 접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수사통역사가 일일이 다 방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소수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역 수칙 철저히 해서 소수로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이렇게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려워하시지만 또 굉장히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시청각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방역 때문에 이제 1대1로 방문 수업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거를 꺼려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걸 더 반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에 못 가는 날이 더 많고 이제 코로나가 되면은 뭐 치료 받으러 가다가도 문이 닫히면 폐쇄되면은 못 가고 이러는데 집으로 오는 거는 괜찮잖아요. 선생님이 방역만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두 분은 이제 보통 집하고 거기 외에는 딴 데 잘 가능하면 안 가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이제 그 위험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문 교육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나마 아이들에게도 또 치료가 계속되고 또 부모님들 만족도도 높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처럼 이제 생활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또 시청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이제 준비했던 부분이고요. 일상에서 당사자의 의사소통 그리고 정보 접근을 꾸준히 확장시킬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사람 저희가 살때 주변 환경을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고 저희가 보통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남부름 저는 좀 짧게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유아특수교사이고 유치원에서 이제 장애 아이들을 지원하지만 사실 제가 더 좋아하는 분야는 장애 영아와 아이들 부모님과의 그런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쪽에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애 영아의 의사소통과 장애 성인의 의사소통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의사소통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영아일 때 의사소통을 아주 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쭉 잘 가는 거고요. 성인이 됐을 때도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있다면 그때부터도 충분히 의사소통은 발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장애 영아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서 가장 그 발달 지원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의사소통의 상대자인 양육자의 반응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거고, 초등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고요. 이제 성인이 되면 또 만나게 되는 의사소통 상대자의 반응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갔어요. 그럴 때 이제 가뜩이나 더듬더듬 말도 잘 못하겠는데 상대방이 저기라고 내가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데도 알아들어주는 것 같아.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하고 이렇게 막 했더니 따라와 라든지 혹은 25유로야 너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돈 내면 돼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준다면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해서 여행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게 되거든요. 내가 개떡같이 말했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난 또 도전하고 또 여행 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의사소통 상대자는 이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파수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튜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튜닝이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 이 외국 여행자야 네가 와서 나한테 영어를 해라 라고 하는 게 튜닝이 아니라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개떡같이 영어를 해도 나는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단다를 이렇게 딱 맞춰주면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튜닝을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튜닝을 하느냐? 여러분이요. 여러분. 만나시는 여러분이 튜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뭐 10년도 더 전부터 자기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아주 최근에 가르쳤던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10년도 안 됐어요. 한 4, 5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AAC를 딱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러면은 맨날 오른쪽에 있는 것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얘는 왜 맨날 오른쪽만 눌러?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걸 바꿔주면 또 오른쪽 것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네가 좋아하는 게 여기 있단다. 이걸 한참 가르쳤었는데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니 얘는 한 번도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밥은 주는 대로 먹고 옷은 주는 대로 입고 자 오늘은 학교 가는 날이야 그럼 학교 끌려가고 자 오늘은 공원으로 산책 갈 거야 그러면 그냥 공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가 정말 의사가 없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랑 이제 선택의 즐거움을 알게 된 순간부터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옷 입고 싶고 저기 가고 싶고 라면에 떡 넣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선택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지만 그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결정과 관련돼서 선택의 기회를 아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박은주 선생님. 네, 저도 이제 남보란 선생님 의견에 아주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좀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작업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얘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찾아주는 거. 찾아주고, 그거에 공감해주고, 걔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은 아이들 데리고 지역사회 훈련을 많이 가거든요. 이제 처음에 갈 때 선생님들이 막 못 기다려서 막 넣어주고 막 이러긴 하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자주 아이들하고 뭐 빵집이나 슈퍼를 갈 때, 이제 가기 전에 의사소통을 배웠으니까 아이들의 각자들의 의사소통 방법들을 다 가지고 가요. 뭐 토킹 버튼을 가져가서 누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주세요 이렇게 태블릿 PC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카드를 들고 가서 이거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애들만의 각자의 소통 방식을 가지고 가서 이제 끊임없이 연습을 하니까 실은 그 환경은 자연스럽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뭐지? 왜 들어오지? 이런 표정이었지만 제가 가서 빵도 좀 더 사드리고 커피도 좀 마셔드리고 이야기도 왜냐면 지역사회는 왜냐면 우리 학교를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 밀고 나간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전에 가서 부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올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을 자꾸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세월을 한다 끌고 가면, 이게 빵집에 가면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되레 막 우리 저기 활동 지원사 분들이 더 못 참으세요. 야 빨리 골라 막 이러시는데 너무 기회를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나 가서 행복하게 그 빵을 고르는 게 보여요. 애들이 고르는 게. 그리고 그 계산하시는 분이 정말로 잘 기다려주세요. 특수교사보다도 더 인내심있게 우리는 그 예견된 게 있어가지고 참지 못하고 막 우리는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예견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주시고 또 그 외에 일반적인 손님들도 얘네들이 현장가스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일단 그 아이가 사는 곳에서부터 확장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걔가 잘해야, 걔가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걔가 뭐 상암동에서만, 성산동에서만 하고 반포동에서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면 아까 남보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튜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배워서 인식을 하고 중요하다고 알고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 준다면 그러면 정말 그렇게 고스톱 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에서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 지원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그게 자꾸 교육을 받아야지만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고 학부모님도 자조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엄마들이 변해야 되거든요, 실은.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봤자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주시고 아무 자극 반응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함께 그렇게 공감해 주려면 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홍유미 팀장님. 네, 저는 이제 저도 생각하기는 이제 일단 저희는 그 교육
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식 개선. 요즘은 인식 개선이란 말을 안 쓰고 뭐 장애 감수성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시청각 장애인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단어 자체도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청각 장애인 이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시각과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앤드 청각이 아니라 시각이나 청각 이렇게 저희가 그거를 너무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조 이제 이 한손해라는 이제 그 보조기기를 이제 그 지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공지를 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주로 시각장애인 위주로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주로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냈는데 저희는 분명히 시청각 장애인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전화의 50%가 시각 장애인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당사자가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같은 그 시청각 장애인 주로 활동보 지원사가 이제 전화를 하거나 이러는데 당사자십니까? 그럼 당사자래요. 근데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아, 시각장애인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면 막 화를 내세요. 왜 시각장애인,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장애 당사자도 시청각 장애인이 시각과 청각 플러스라는 거를 인지를 못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전 세계적인 공통 용어는 데프 블라인드인데 우리나라만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농맹인, 사실은 그 말을 데프 블라인드라는 말을 이제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농맹인이 맞거든요. 근데 사실은 농맹인이라는 말을 또 당사자들이 싫다는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하시니까 또 근데 또 농맹인이란 말이 맞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법적 장애가 아니다 보니까 단어조차도 지금 이게 불명확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도 좀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올바르게 돼야 된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도 예를 들면 본인이 예를 들면 농아인이었지만 농의 연장선으로 지금 현재 농인의 시각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맹의 연장선으로 청각이 더해진 게 아니다. 이 농과 청각, 그러니까 농과 시각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장애 문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청각 장애, 데프 블라인드는 말 그대로 다른 장애다. 다른 장애 유형으로 보고 있는데 시각 쪽에서는 자기네 연장장애라고 하고 농 쪽에서는 자기네 연장장애라고 하면서 아무 서비스도 안 줘요. 문제는. 그리고 그냥 소외시켜 놓고 그냥 너네들은 시각계 연장이니까 우리 따라와. 너 청각에서는 너희들은 농의 연장이니까 우리 따라와. 이런 식으로 숫자에만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 본인들도 인식 개선이 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장애인들도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바르게 돼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시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교육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이제 어떤 그런 자기의 고유적으로 썼던 언어 외에 다른 언어들을 배워야만 또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자세.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근데 너무 어렵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농아인이 한글을 배워서 이 또 점자를 배운다는 거는 저는 영어를 참 못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영어만 하면 알러지가 있는데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된 기계를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내가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거를 그분들한테 이제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분들은 그걸 꼭 배우셔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좀 열심을 내주셔서 정말 열심히 그래서 좋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고 그런 의사소통 전문가를 저희가 또 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활동지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지원사들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다 활동지원사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지만 의사소통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 옮겨놓듯이 끌어다가 이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지하철 타고 가고 싶어. 근데 시청각 이 활동지원사가 내가 길을 잘 못 찾아. 그럼 그냥 콜택시 불러요. 장애인 콜택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일상다반사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시청각 장애인은 뭐 같이 장 보러 가서 나는 뭐가 먹고 싶은데
이 시청각 그 활동지원사를 대충 막 사라 그러고 막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 교육을 받은 활동지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은 다 그런 활동지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활동지원사 교육에 플러스 의사소통 교육을 받은, 그래서 수당을 더 받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되기가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민간단체가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법제화 운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국회를 지금 밥 먹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처럼 굉장히 먼데, 그래서 국회의원실에 계속 가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국회의원 바쁘시다는데 막 만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법이 만들어져야 이런 제도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행정기관을 움직이는데 38년 걸렸대요. 38년.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한 60년 정도 뒤졌고요. 시청각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그다음에 일본보다는 한 30년 뒤졌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들이 함께하면 일본이 38년 걸린 길을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당사자 중심주의로 당사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활동지원사,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사회에 현재 있는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이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의사소통으로 사회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양성할 때 교육이 있잖아요. 뭐 60시간 받고 활동지원사 할 때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실무사들 그런 사람들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법정 의무 연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동 학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의무 실수로 연수를 받듯이 이분들이 의사소통 관련된 교육, 기본적인 교육을 거기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항상 하거든요. 왜냐면 늘 아이들과 함께 제일 많이 있으신 분, 학교 생활 외에 같이 있는 분들이 지원사나 아니면 또 실무사님들도 실은 학교 생활에서 많이 개입을 하는데, 일단 선생님들하고의 소통에서 이제 눈치를 보시기도 하지만 실은 신변 처리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분들이 많이 하셔요. 그럴 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변 처리할 때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민감하잖아요. 애들 대소변을 받아주고 이럴 때 막 공익 친구들한테 제가 매일매일 얘기하거든요. 정말로 네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네 사랑하는 저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접근해달라, 이렇게 매일 얘기를 해도 참 어렵더라고요. 쌀 거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애들 그게 말하는 것들이. 당사자분들도 보면 시청각장애 당사자분들도 그런 그 활동지원사분은 자기 권리잖아요, 쓰는. 근데 눈치를 보세요. 눈치 많이 보죠. 그래서 활동지원사가 안 하고 싶어 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그래서 저희가 막 가르쳐 드려요. 권리니까 자르고 싶으면 자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해달라 그러라 막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키면 좋겠어요. 네. 연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유연은 하시고 좋은 것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징. 네,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하신 말씀과 굉장히 유사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쉬운 정보,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드는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특징, 욕구, 선호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발달장애인 분들의 관점에서 이 정보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판단하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하고, 모를 경우, 판단이 안 될 경우 직접 물어보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발달장애인이 정보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덜 된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정보를 보지, 혹은 점자를 모르시는 분은 말로 설명을 해드려야 하지,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수어를 모르시는 분은 이제 글자로 된 정보를 보는 게 많은 부분 이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려운 정보를 주고 이해를 못하니까 발달장애야, 이런 접근이 최근 에도 있고 많은 부분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당사자의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보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 혼자 알고 아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경험을 새로운 거에 확장,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같은 나이에 발달장애인 아닌 사람 혹은 비장애인에 비해 굉장히 경험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계와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주제와 방식을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1주년 개소 기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저희 센터에서도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께 의사소통 서포터로서 양성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1기를 저희가 시작을 했고 2기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전문가만 있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마 저에게 나왔던 많은 질문들 중에 공통이 부모님도 전문가가 되려고 하시고 선생님들도 전문가가 되려고 하시고 사회복지 선생님도 전문가가 되려고 모든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왠지 의사소통 문제만 딱 생기면 다 전문가가 되시고 싶어요. 그래서 너 말을 못해 그럼 말을 해봐. 너 이거 못해 그럼 저걸 해봐 해서 저희가 너무 장애인분들 옆에 다들 전문가만 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역할은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서포터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서포터가 누구냐 결국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의 기관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는 저희가 같이 노력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의사소통 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중에 이제 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가장 궁극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잡고 있는 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21조인데 21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의 의사소통 표현과 그다음에 정보 접근권 이렇게 헤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맨 처음에 있는 조항에 뭐가 이렇게 쿠션으로 달려 있냐면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접근할 때 거기에 가장 메인은 뭐 수어도 있고 ALC도 있고 뭐 읽기 쉬운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모든 것에 결정은 누가 하냐. 사실 거기에 딱 한 문장에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장애인의 선택. 근데 한국은 그걸 싹 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가장 중심은 장애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의사소통의 권리임을 저희가 주창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저희 1회거든요. 사실 토론회가 1회인데 이렇게 좋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또 장시간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토대로 또 이렇게 쌓아가서 다음번에는 지금 요청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가 좀 공론화도 하고 목소리도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저희들 서로가 됐으면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